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했는가? 이 부분이 아까 그 의대 교육의 지원과 또 맞물리는 문제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야기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이면에는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었느냐, 정부는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랑 의료 체제가 굉장히 비슷하다고는 일본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119 구급대원 수가 우리나라에 약 1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본 전체 통계는 없고요. 네. 도쿄도에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4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119 구급대원보다 한 개, 일본의 한 개 도쿄도 수도긴 하지만 있는 구급대원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응급의료 기관 수는 어떨까요? 한국의 전체 응급의료기관, 번영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합쳐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사카부 전체에만 권역응급의료센터급의 응급의료기관 16곳, 기타 응급실이 284곳. 뭐 우리나라 전체에 가까운 전체 75%에 가까운 게 한 시도, 그러니까 오사카 지역에만 한 곳에만 그 정도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지원을 정말 하지 않았느냐? 보면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 전후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지원금을 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을 때는 시설비도 임대해주고 장비비도 대출을 해주고 등등의 시설들을 했고, 그다음에 뭐 지원금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통사고 쪽에서 나오는 비용의 일부를 응급의료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급을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시설 비용과 장비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지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느냐 보면 저희 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 작년에 2억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1년에 2억이에요.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곳에 경제적 지원이 2억입니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급의료 체제를 유지하라는 건지 사실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후 진료과에 대해서 충분한 수당을 지원할 수도 없고, 나와서 야밤에 나와서 응급수술 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한국 응급의료 체계의 현재 위기는 사실은 응급의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필수 진료 과목들, 소위 얘기하는 바이탈을 다루는 진료 과목들의 중요한 의사들의 배후 진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그 배후 진료 과목이나 뭐 응급의학 자체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법적인 보호가 필요한지 또는 어떤 우리가 윤리적인 보호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권일호 교수님 응급의료법에 이제 응급의료진을 보호하는 법 규정이 있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거기는 이제 우리가 형의 감면 조항인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임의적 감면이냐 필요적 감면이 구분이 됩니다. 임의적 감면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필요적 감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응급의료법에는 이제 임의적 감면으로 돼 있는데 아까 그걸 적용하는 걸 못 봤다. 결국은 이제 판사님께서 그걸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일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사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우리나라 판결을 보면요. 약간 그 사후에 에헴 하는 이런 판결이에요. 중요한 거는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그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의사를 벌 주면 뭐가 잘 될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오히려 그래서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적시에 어떤 판단했을 때 이게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줘야지 그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좁게 환자 의사 관계에서 의사를 벌주면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사하고 이제 민사 책임이 두 가지 법적 책임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의료 체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요.
이제 내셔널 서비스가 있고 프라이빗 케어가 있는데 프라이빗 케어에서 일하는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공적 의료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개원이들도 여기랑 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건 사고가 났을 때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구별해서 이걸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공공의료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법원의 어떤 걸 보면 우리가 민사나 형사를 했을 때 형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또 민법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현대법은 단독으로 민법과 형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전 세계 많은 의료는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국가가 의료법이라든지 국민건강법을 통해서 개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보복 안 돼. 의료수가 싸게 해. 이미 이렇게 개입이 들어와 있는데 판사님들은 그거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것만 갖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현실과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중에 또 그래도 뭔가 이게 이상하다 그러시는 판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사고가 났을 때 민사 책임의 경우에 공무원과 비슷하게 왜냐하면 공적인 어떤 건강보장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는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일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앞뒤가 맞는 정책이 뭔지를 약간 고민하시는 법조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까 같이 그 두 가지 책임이죠. 형사적인 책임은 어떻게 재량이 있는데 재량을 행사 안 할 때는 입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능한 거고요. 민사 책임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까 국가배상법이라든지 이게 제가 뭐 성형수술이라든지 여드름치를 보호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정말 환자들한테 필요한 공공의료와 관련돼서 거기에 헌신하는 의사들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도 맥페란 사건이라고 해서 맥페란 환자가 구토해서 와서 필요해서 썼는데 그 결과가 뭐 환자분이 더 게이트가 문제가 되거나 뭐 환자분들이 뭐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것의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형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건 때문에 저희가 필수 의료에 근무하는 많은 의사분들이 낙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호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좀 있으신지 좀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사고발 예. 쪽에 대해서 잠깐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형사든 민사든 네. 이제 환자가 어떤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네. 소송을 걸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컨플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예. 그 결과에 대해서 혹은 과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컨플릭이 있는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의료 윤리가 예. 기준이 잡혀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도 의료 윤리학자들이 계시고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물론 좋은 판단을 내려주고 항상 토의를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의료 윤리의 그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공정성은 상당히 한국에 비해서 명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DNR 오더가 환자가 동의해서 DNR을 받아놓고 그리고 CPR 상황이 있는데 DNR 네. 리서치테이션 하지 않아서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에 이제 보호자께서 네. 이제 고소를 진행하겠다 하는 경우가 그런 거고요. 보람의 병원 사건도 사실 거기서 나온 거고 많은 경우에 저희 한국에서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환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고민이 많고요. 수혈을 해야 되느냐 이분이 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많은 의료 현장에서 소송으로 많이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확실한 그런 디시전 트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는 환자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어요. 보호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보호자한테 먼저 가느냐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명확한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있고 그 트리에 대해서 그 결정 단계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 중요한 저희 발전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정부가 최근에 의료 사태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취하고 있는 강경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점이나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전공의들이 이러한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미로
자발적인 사직을 강행을 했는데요. 사직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고 사직 금지 또는 업무 개시 명령 이런 우리가 헌법에도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모 법조인께서 이제 전공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직을 하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데 네. 그런 일들이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화국인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서구 민주주의 국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근대적 의미의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프랑스 의사들 파업 안 하나요? 파업하죠. 단체 행동 다 합니다. 유럽의 많은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죠. 단체 행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구속을 시키겠다, 뭐 면허를 박탈하겠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왜곡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관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의사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게 세계의사회 윤리 규정에 위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당한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사회 회장님께서 그렇지 않다. 단체 행동을 하는 건 의사들의 권리인데 한국 의사들의 이렇게 보니까 그 위배됐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반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의사는 다른 직종하고 다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겁니다. 당연하겠죠. 응급 환자라든지 중환자 같은 게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앞에 걸 빼버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체 행동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서 뒷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조인들도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잘 모르시는 거죠. 오히려 프랑스 같은 데 가서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공화국의 어떤 시민으로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니 공화국은 사실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건데 모든 사람이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는데 의사만 단체 행동을 못해? 그럼 처벌해. 그거 공화국의 이념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고 초창기부터 젊은 우리 전공의들한테 구속을 시키겠다. 면허를 박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를 박탈하는 건 단체 행동이 면허 박탈 사유가 안 되거든요. 면허가 박탈이 되려면 형사 재판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허가 박탈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그런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을 대통령이 검사한테 재구속시켜. 그런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인가요? 절대로 아니죠. 그건 별도로 검사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면허를 박탈하는 그런 것도 재판부가 사법부가 판단할 건데 그거를 행정부 관료들이 나와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 면허를 박탈하겠다 그러면은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 더 놀라운 건 사직서 수리 금지 이런 건데요. 우리가 어떤 직을 갖다가 자기가 선택하고 하는 건 정말 헌법적인 자유권적인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법에 따라서 그거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법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내린 조치가 아주 추상적인 그 업무 개시 명령 또는 뭐 지도 명령 이런 거에 근거해서 복지부 장관이 마음대로 내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복지부 장관이 어떤 뭐 법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추상적인 조항을 가지고 개인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보기에는 용인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이 안 일어나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데 결국엔 이런 문제들이 직권남용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손해배상의 문제라든지 이 공권력을 무리하게 행사된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한테 적절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우리 법조계 교수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러한 그 의정 갈등이 4개월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개원이들이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 18일 날 하루 단기 휴진을 하고자 했던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휴진의 시작 전부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이다, 뭐 휴진 파업 금지다 이런 초법적인 명령을 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휴진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개인 자영업자가? 글쎄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말 놀라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 정권에서 법을
뭔가 그 신중하게, 특히 형법 같은 것들은 행정 처벌하는 거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해석의 극단을 가지고 그 법을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계는 복잡하죠. 이제 그 뭐 사직이냐 파업이냐 여러 가지 또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 근로자의 경우에 우리가 파업이란 거를 파업권을 이제 우리 헌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는데 근로자가 이제 파업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용자한테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줌에도 그걸 헌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제 개원이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가 자기가 뭐 휴진하겠다 그러면 거의 자해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상 손해를 감내하고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처벌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나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업이나 그런 거 문헌을 보면은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를 진료해 주는 어떤 의무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고 국가가 있으면 그게 국가의 책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인들한테 강제로 어떤 명령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이건 조선시대의 부역 같은 겁니다. 부역.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의 어떤 재산과 노력을 통해서 얻은 거를 국가적인 목적으로 강제로 동원, 너 강제로 건축 현장에 나가서 일해. 이게 비슷한 게 바로 우리나라 시스템인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 계층이라든지 법조인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이건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법치국가 민주주의로 나가는 시금석인데 아쉽게도 언론이라든지 법조인들이 그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월 18일 그 단기 휴진 이후에 여파가 사실은 개원가에도 좀 있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그날 일일 휴진을 하신 선생님들 계시고 또는 뭐 진료 일정이 있거나 예약이 있어서 오후만 휴진을 하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업무 시간의 조정이라고 보는 개념이거든요. 환자와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개인 클리닉의 선생님들의 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업무 시간을 조정해서 예약된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봐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는 환자가 오셨을 때 그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히 게시해서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뭐 문 앞에 게시하거나 이런 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환자의 편의성을 존중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개원이의 의사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벌써 이렇게 블랙리스트가 돌아다니고 또는 이 병원은 파업에 휴진에 참여한 병원이다 이러면서 마녀 사냥이 되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여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여론을 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예.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타까운 부분인데 결국 나라 전체가 좀 이렇게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민간인과 공무원 이런 걸 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민간인과 그 공무원이라든지 국가기관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민간 의사들을 마치 공무원 또는 공무원보다 못한 존재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뭔지를 서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을 개발할 때도 이미 글로벌 스탠드가 있죠. 의료 분야에서는 임상시험이라는 글로벌 스탠드를 제일 잘 이해하는 직종이 아마도 의료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자의 보호도 중요한데 동시에 또 의사들의 개인적 자유라든지 영업의 자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진료 거부 금지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다른데요. 다른 나라는 통상적으로 응급 환자에 대해서만 진료 거부 금지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 환자가 특별히 뭐 차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내가 진료를 못하겠다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응급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법의 일반적인 환자에 대해서 진료 거부 금지를 조항을 두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게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갈라파고스 의료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국민들도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민사회에서 이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란 거를 좀 이해해서 그 뭐 여론을 좀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개헌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1차 의료 체계로서 이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2020년 통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365일 중에 289일을 문을 열고 진료를 하신다. 이거는 남녀노소 의사를 다 통계를 했을 때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굉장히 주 5일 이상 일을 하고 계신 건데요. 최근에는 또 주 6일 의무 근무제 이런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의료 불균형이나 또는 그 지역의 응급실이 폐쇄되는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지와 그리고 또 이러한 지역 의료 불균형과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좀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역의 병원이 왜 사라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인프라 자체가 인구도 없고 또 뭐 은행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자체의 환자 수가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병원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환자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인프라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도 네. 아까 윤종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70% 정도가 의료가 언더서브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점점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내 지역에 내가 항상 언제든지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희망하죠. 수 있는 네. 의료기관이 있기를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되고 특히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산부인과를 지역에다 배치했는데 1년에 굉장히 적은 수의 분만밖에 하지 못했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 배운 걸 평생 써먹는 건 맞는데 평생 써먹기 위해서 그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시술, 술기, 수술을 해내야만 그 내 기술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제는 이송 체계를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빠른 이송 체계, 헬기 등등의 그 다른 이송 체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병원급들은 응급의료 기관들은 조금 더 고직접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조금 좀 지역별로 그 모아서 갈 수 있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갔어야 되는 부분들이 외상체계인데 외상체계가 초기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권역의 외상센터를 두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시도별로 외상센터가 배치가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곳에다 두고 나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응급의료 체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이 계속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하는 시기가 지나서 이제 인구가 어느 그 고령화되고 지역에서는 특히 인구가 감소되는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사실 지역의 병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환자들이 어떻게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접근성을 제고해 주는 방향으로 체계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사들이 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있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 부산 자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고령화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는 그 병원을 지역에 두어야 한다. 30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 30분 이내에 병원을 도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병원이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획기적인 결정수단, 헬기 이송이라든가 다른 방법들로 이송할 수 네. 있는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정책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필요한 시점이죠.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공공과 민간을 좀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이제 환자 수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학교를 보면은 지방에 학생 수가 2명 있는데 학교를 유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유지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정부죠.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네. 어떤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소방서를 운영하려면 재원이 필요할 텐데, 소방서 출동 한 번 하는데 피를 얼마 받아서 운영을 하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소방서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원을 투입하고, 그거는 공공 시스템으로서 국가가 거기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뉴스위크지에서 해마다 이제 월드 베스트 하스피탈을 이렇게 뽑는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7인가 어디에 랭크된 게 캐나다의 토론토 제너럴 하스피탈이라고 있는 상당히 네. 높은 순위입니다. 높은 순위인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연간 2조 4천억인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공공의료기관마저도 행위별수까지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환자가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정말 필요하다면 국가가 그거는 환자와 무관하게 환자가 없는데도 유지해야 돼라는 정책적 결단이 있으면 그거는 정부가 재원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민간은 마찬가지로 만약에 행위별수까지는 유리한다면 그거는 환자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공공도 마치 민간처럼 너 왜 환자 안 보느냐, 그 환자 안 보고 환자 수가 안 되면 유지가 못 되는 시스템. 민간에 대해서는 마치 공공의료기관처럼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매우 이상한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각자의 책임을 지고 또 공공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혼란은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요, 네. 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 인생에 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전문의가 된 이후에 공공의료기관에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공공의료기관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일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의로서의 실력이 갈수록 줄어들겠구나라는 공포감이었습니다. 네. 사실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과 좀 거리가 멀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가 줄어들면 의사는 그런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한 달에 두세 건이라도 특정 시술, 위험한 시술, 어려운 시술, 수술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있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 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공공의료 체계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내가 있는 시군구에 무조건 응급의료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넓은 권역에 묶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인구가 되는 지역을 묶어가면서 거기에 공공의료 체계와 민간의료 체계가 잘 공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멀어지면 생기는 부분은 접근성을 개선하는 뭐 다른 이송체계, 이송수단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공의료 체계라고 해서 지역의 지방공사 의료원들 상황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왜 거기에 의사들이 없습니까? 월급이 적어서 없나요? 많은 월급을 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의사로서의 어떤 디그니티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에 장애가 생기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근데 공공의료를 만들어 놔도 환자분들이 왜 거기를 안 갈까? 사실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성남시에도 성남시 의료원이라고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은 뭘까? 그분께서 공공의료기관에 계셨다고 하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네. 내셔널 허스피탈,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은 최고의 병원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런가요? 아니죠. 보통 이제 민간 빅5라고 하는 서울대병원이 약간 공공기관에 가까운 곳이지만 거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대부분 민간 병원이죠.
왜 그런지를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글쎄요. 공공의료기관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사실은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요? 공공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경직성이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거기에 오는 환자들이 힘들게 해요. 단지 거기에 오는 환자들은 내가 여기에서 밖에 치료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받을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어 하죠. 조금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민간병원 아니면 공공의료를 벗어난 대학병원의 치료를 받고 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의 니즈를 공공의료기관이 충족하지 못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필수 의료의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 병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제 대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시설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의견으로 요약을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의료 세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어서 뭐라 예. 갑자기 답변이 탁 막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미 의대생들이라든지 전공이 이런 문제가 돌이키기 참 어려울 정도까지 왔습니다. 초창기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를 이제 붙잡고 있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자면 의과대학생 같은 경우에 공부도 안 했는데 진급을 시키겠다. 이건 너무도 비교육적이고요. 의료인의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의료인으로 내보내겠다. 몰상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파국을 최소화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 전공의들도 만약에 금년에 수료를 못 받았으면 내년이라도 잘 받을 수 있게 서로 이렇게 좀 합의를 하고, 물론 그 전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원칙에 맞게 각자가, 국가도 뭐 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있고 각자도 거기에 반대해서 자기의 뭐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사직서 수리 겸정을 2월이다, 6월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6월에 하려는 게 이상한 거죠. 2월에 사직서 냈으면 적절하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그러면은 사직이 됐다고 하고, 다만 빨리 재계약을 통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전공의들은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줘서 이 파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해결할 것이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해결이 될 것이냐. 저희 전공의들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사실 저도 전공의가 10명이나 되거든요. 전공의들을 수차례 만났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정부나 의협이나 그다음에 전공의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된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해야만 이 전공의들이 움직일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은 게 아니라 전공의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제로 베이스로 원점 재검토가 되어야 돌아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근거가 없는 정책이라는 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이제는 없으시거든요. 심지어 국민들이나 언론들도 이제는 돌아서고 있죠.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면 이제는 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데,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 사실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사실 좀 기대했던 건 법원 판결에 최근에 기대를 했었는데 모두 다 기각당했죠. 공공복리란 이유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해결이 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해결이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국이 왔다.
돌이킬 방법은 없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 그 잘못된 정책은 되돌려서 원점 재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5년 교육부에서 정원이 발표된 이후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교수님께 한마디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을 돌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글쎄요, 그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 그걸 되돌릴 수 없다. 정부의 모습을 보면요, 예. 어떨 때는 법을 막 들이댑니다. 예. 법을 그 극단으로 들이댑니다. 어떨 때는 법을 완전히 무시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처음 보는 현상인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저는 되돌릴 수 있다라, 아직까지는 되돌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를 들이대면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정책적으로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의 정책을 들고 나와서 뭐 대표적인 게 2013년에 응당법 사태였던 것 같아요. 응급실 당직 제도 사태였던 그런 것 게 같은데, 있어요? 예, 응당법 사태였었는데 말이 안 되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그건 뭐 응급실에 당직 의사가 콜을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아. 정도의 그 초안을 들고 나왔다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고 나니까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규정으로 법조문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사문화시킨 거죠, 법을. 예. 이제 정부는 절대 한번 예. 앞으로 내밀었던 정책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여론을 통해서 간을 본 정책들은 뒤로 물러났지만 자기 입에 떨어져서 시행된 정책을 뒤로 물러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태가 해결 날 수 있을 것이냐, 해결이 될 것이냐는 부분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논문을 쓴 게 2월 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란셋에서 억셉이 된 게 3월 중순이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 약간 사태가 잦아들어가는 느낌을 보이면서 제가 5월쯤에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에디터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거를 캔슬할까, 퍼블리케이션 위드로우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또 해결이 안 되는 양상을 보여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그렇고 권 교수님, 박 교수님도 그렇고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거에서는 저희 모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수가라든가 혹은 사법적인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정부가 법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고집이랄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크게 보자면 약간 국민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의료와 그리고 의료를 행하는 그런 의료진들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생물학적인 불확정성에 대한 이해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리적인 어떤 함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단순히 전공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아래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오늘 그 란셋에 좋은 논문을 실어주신 세 분의 저자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료계가 오늘 말씀해주신 좋은 이런 정책들을 잘 정리해서 정부에 또 제안을 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도록 좋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교수님이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